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극장에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남한산성, 병자호란, 최명길, 김상은 그리고 임조 그리고 전쟁을 부른 이른바 주자학적 통치 이데올로기를 가졌던 당시의 사대부 그리고 그들과 매우 비슷한 요사이 한국의 무조건적 평화론자들 그리고 좌파적 지식인들 이걸 하나로 엮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입니다. 영화는 사실대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극적 요소를 위해서 왜곡과 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영화를 봤을 때 매우 잘된 영화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정말 잘 만들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이 원작이 소설가 김훈 씨의 남한산성을 원작으로 했으니까 그 대사가 아주 생각을 하게 만들고 깔끔하고 수준이 높습니다. 영화의 대사가 수준이 참 높습니다. 한 대사가 이 영화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갇혀가지고 청나라 군대에 항복할 거냐 끝까지 싸울 거냐를 가지고 인조 앞에서 논쟁을 할 때 여기 이병헌이 최명길 역을 맡았습니다만 최명길이 김상은한테 이야기합니다. 김상은 척과파죠. 김상은 당시에 예조판서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김상은으로 나옵니다. 최명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명길은 화친을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분론자들로부터 김상은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상은은 말을 중하게 여기고 삶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삶 있죠. 삶. 인생이죠. 인생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최명길은 말을 가볍게 생각하고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라는 뜻이고 김상은은 현실보다는 자기의 주의주장 자기의 좋은 말로는 신념에 충실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이 각각 다른 생각이 이 영화에서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나중에 서로 합해지기도 하는 게 이 영화의 주된 테마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은 당시 조선 군대의 비참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하기 싫은 전쟁이었는데 조선조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할 수 없이 쳐들어온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 조정이 불러들인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청나라에 대해서 약을 올리면서도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들이닥친 청나라 군대를 피해가지고 강화도로 도망가지 않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한 40일 동안 겨울에 버티는데 1636년입니다. 11월에서 1월까지 걸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식량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전략도 부족하고 훈련도 안 돼 있고 해서 얼어 죽고 맞아 죽고 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보는 사람 느낌이 전쟁을 불러들이면서도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말이 앞서는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인조 조정의 이른바 척화파들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상황과 조금 겹칩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적 평화론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김정은이가 오판을 해가지고 모험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전쟁을 부를 위험이 있으면은, 전쟁이 올 위험이 있으면은, 막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드도 더 많이 배치하고, 전술핵 재배치도 시도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폭탄이 떨어질 때 숨을 곳을 찾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훈련도 매달 한 번씩 하고 해야 될 텐데,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다. 언젠가는 서울이 남한산성이 될지 모르겠다 하는 아마 생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는 뭐 택시 운전사라든지 과거에 나왔던 변호인이라든지 또는 화려한 휴가와 달리 이 정부에 불리한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조가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자꾸 겹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인조가 몰아낸 광해군은 박근혜 대통령과 좀 비슷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영화 이야기니까 영화는 항상 상상력에서 하나의 그 힌트를 주는 거지 그게 무슨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촉발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영화라는 게. 이 영화에 보면 우선 사실과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면 거기 보면 청나라 군대가 대포를 쏴가지고 홍위포란 걸 가져와가지고 멀리서 남한산성의 성벽을 부수고 드디어 성벽을 넘어서 돌입하는 순간에 청태종이 거기서 중지하라 애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으로 성벽을 뚫고 들어와서 인조를 잡아가기 전에 뭐 휴전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건 영화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인조가 스스로 나와가지고 항복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조연이라기보다는 거의 상벽을 이루는 뭐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김상헌인데 이 김상헌이 예조판서로서 2조판서인 최명길과 계속 대결하는데 결국 김상헌이 반대도 무릅쓰고 인조가 성을 나가서 삼전도에 가서 청태종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닿는 그런 모욕적인 항복을 하는 걸 보고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칼로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김상헌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헌은 다만 목을 매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발견해가지고 살렸다고 합니다. 김상헌은 그 뒤에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82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김상헌은 그 뒤 몇 년 뒤에 이 최명길과 함께 청나라에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서 같은 감옥에서 심양에서 2년 동안 같이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최명길과 김상헌이 화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김상헌이로 하여금 자살하도록 만들었을까 하면은 약간 이해가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전개 논리로 봐서는 김상헌이가 자살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상헌이가 말하자면 강경책을 쓰는 바람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었는데 그건 너무나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청태종이 끌고 온 군대는 대단한 군대였습니다. 수만 명의 기마군단이었어요. 나중에 이 기마군단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명나라를 다 무찔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 정도 되는, 징기스칸 정도의 북방 유목민족의 그 기마군단을 어떻게 이 조선군이 당합니까? 그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되죠. 문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전쟁을 불러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가 한 사람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가지고 이 도탄에 빠뜨리게 만든 임금을 욕보이고 백성들을 이렇게 참혹하게 죽고 끌려가도록 만든 책임자는 누구 한 사람 자살을 해야 그 영화가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아마 자살하지 않은 김상은을 자살한 걸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남한산성에 피했던 그 조선조의 말하자면 지배층이죠. 지배층. 이조 판서라든지 뭐 이 판서 장관급이죠. 장관급 이런 요직자 중에서 그렇게 굴욕을 당했는데도 자살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한산성에 있었던 사람 치고는 자살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김상헌이 그렇게 꼿꼿하게 기계를 지켰으니까 자살하는 걸로 만들어야 그 관객들도 마음이 편하겠다. 이렇게 아마 감독이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이 영화는 뭐 영화 제작 기술상 아주 어떤 뭐 미국 블록버스터에 못지않는 아주 실감나는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찍은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남한산성과 비슷한 그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지루한 게 없이 아주 참 잘 만든 영화입니다. 역시 그 원작이 단단하니까 그렇게 된 거. 또 주인공을 잘 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최명기를 주인공으로 정한 것이 인조가 아니고 이 척화파가 아니고 최명기를 주인공으로 정한 것이 이 영화가 또 이 소설이 잘 된 점이죠. 최명길이야말로 참 욕을 먹어가면서 시대의 짐을 진 사람이죠. 최명길처럼 당대에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후대엔 더 욕을 많이 먹었죠. 임금을 꼬드겨가지고 그 굴욕을 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수많은 부녀자가 붙잡혀가지 않느냐. 이걸 전부 몽땅 최명길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실은 최명길은 처음부터 이 전쟁해서는 안 된다.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주자. 청나라의 요구가 뭐냐? 그게 뭐 무리한 것도 아니다. 어떤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이 참 무서운 전쟁인 게 평안 북도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평양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고 황제로 칭하게 되었으니까 대청 황제라고 불러달라. 딱 요상이 이겁니다. 대청 황제라고 불러달라. 아니 불러주면 안 됩니까? 그때 이미 후금은 청로로 바꾸고 만주를 장악해가지고 망해가는 명나라를 지금 칠 정도로 세가 왕성한데 그런 정확한 국제정세를 읽었으면은 당연히 불러들어가는 대로 불러줬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대군을 보여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해준 그런 의리는 있어요. 그래서 광해군은 그 명과 청 일어나는 청 사이에서 잘 줄타리기 외교를 해서 전쟁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해군의 그 정책을 배신입니다 하는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게 인조반정이잖아요. 그런데 인조반정은 완전히 친명정책으로 친명사대주의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국제정세를 완전히 역행한 거죠.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러니까 줄을 잘못 쓴 거죠. 망하고 있는 명나라 편에 서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청과 싸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627년에 있었던 정묘호란에서는 그래도 양쪽이 화해를 해가지고 그때는 후금이죠. 후금이 형이고 조선은 동생이다. 이런 관계가 됐는데 나중에 이게 황제와 신하 관계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이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로 건 한 1년 동안 시비가 있습니다.
이 인조 1636년에 그러니까 대청 황제라고 불러달라 하는 청나라의 국서가 왔을 때 그것을 못하겠다 하고 답변을 한 다음부터는 언젠가는 청나라가 쳐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인조 조정이 참 잘못한 게 이 척화파 신하들이 명분론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청나라를 아마 그때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을 겁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자극을 해가지고 전쟁을 불러놓고는 불러들인 셈인데 전쟁 준비를 안 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이 기록에 보면은 대사흔 윤황이란 분이 이렇게 되면 전쟁이 틀림없으니까 우리 빨리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뭐 물자를 모아가지고 강화도를 강화하고 평양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젊은 신하들이 발칵이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럼 전쟁 준비를 백성들한테 시키면 백성들이 이 가뭄에 고생을 많이 하니까 민심이 이반되고 해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안 해야죠. 전쟁할 능력이 없는데 왜 전쟁을 불러드립니까? 전쟁을 불러놓고 전쟁 준비하자고 하니까 그러면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립니다. 백성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 인조를 하여금 그러니까 인조가 이 용렬한 왕입니다. 조선조 최악의 왕은 인조입니다. 선조는 그래도 이긴 전쟁을 지휘한 사람입니다. 고종 조선조는 망하도 했다기보다는 망하는 시기의 왕이었으니까 최악이라고 볼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 동정할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인조는 자기만 망하고 백성들만 망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한 300년 동안의 조선조를 망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조는 척화파와 주화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전쟁 지도자로서의 기능 상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왜 제가 인조가 최악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첫째 세계사적 전환기에 동북아시아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때 국제 정세를 완전히 오판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국제 정세를 오판하는 것은 이건 내치를 잘못한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냥. 또는 하지 않아야 될 전쟁에 휘말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감사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정세를 가장 고차원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 무초대사이통입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기에 대한민국이 어느 줄에 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양 문명, 자본주의, 그리고 미국 편에 서야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전략 전술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이승만과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 인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 지도자로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이에요. 인조는 최악의 전쟁 지도자였어요. 광해군은 정말 높게 요새 재평가되고 있습니다만은 임진왜란 이후에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그러고 외교 노선을 실용적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이런 명분론자들한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물러나고 그 다음 들어선 정권이 이 명분론자들 말하자면 명나라에 대해서 의리를 짓게 된다. 하늘 아래 두 부모님이 없듯이 우리한테는 명나라밖에 없다. 부모 같은 나라는 명나라밖에 없다. 이런 참 치기 어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불러들였다 이거죠. 전쟁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이때 사실은 조선조가 망했어야 돼요. 근데 조선조가 살아남았어요. 왜냐? 그 군력,
청나라 황제 밑에서 지금 잠실에 있는 삼년도 그 얼어붙은 땅에서 인조가 그 이번 영화에도 나오듯이 평복을 입고 가가지고 저 단 위에 있는 정태종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찢는 순간 조선조의 영혼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조선조의 정신이 완전히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조에 살았죠. 아마 인조는 자기가 사는 것밖에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인조는 살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분해자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조의 그 통치 이데올로기, 주자학적인 신념, 기계, 도덕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렇게 경멸하던 오랑캐한테 이렇게 당하고, 오랑캐를 지금 상전으로 모셔야 되니까 완전히 정신적으로 자존심도 망가지고, 그러나 살아야 되니까 그런 굴욕을 또 참아야 되고 하니까 그 뒤부터 조선조의 지배층은 완전히 자폐증 환자 비슷하게 됩니다. 속으로는 계속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나라의 그 대단한 점, 청나라가 역대 중국 왕조 중에서 가장 강대했던 나라입니다. 국토가 가장 넓었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몽골을, 신강성 지방을 영토로 한 최초의 왕조죠. 지금 그 바탕 위에 중국이 지금 서 있으니까 중국이 이렇게 국토가 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청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과거 오랑캐다 이래가지고 경멸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그 청으로부터 배울 것은 없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이미 죽었지만은 명나라에 대한 충성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명이 쓰던 연호를 계속 조선에서는 이어가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죽은 사람과 결혼한 걸 영혼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명나라하고, 죽은 명나라하고 영혼 결혼을 하고 자폐증 환자가 돼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배울 거 없다. 중국으로부터 배울 거 없으면 세계로부터 배울 거 없다는 뜻이죠. 그럼 게다가 또 자존심을 키워가지고 소중화다. 우리가 진짜 중화다. 청나라는 저거 오랑캐다. 이런 식으로 자존망대라 그럽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문물을 배우지 않고 딱 있다가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전부 축소지향으로 가가지고 경제도 발전이 안 되고 외국하고 교류가 없으니까 강한 군대도 키울 수가 없고 정치는 사소한 것 가지고 목숨 거는 당파 싸움 계속하고 상복을 뭐 6개월 입느냐 1년 입느냐를 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숙청하고 죽이고 뭐 이런 상태로 가다가 결국은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병자호란은 임진왜란보다도 더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그 뒤 1636년에서 1910년까지 이게 얼마입니까? 한 270년 되죠. 이 기간이 완전히 영혼이 빠진 상태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왕조는 권력투쟁으로 시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인조가 최악이라 이겁니다. 최악. 그 인조를 최악으로 만든 자들이 바로 척화파인데 이 사람들은 또 존경을 받았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비극이죠. 척화파. 김상헌 같은 분들은 뭐 김상원, 오달재, 윤집 같은 이런 물론 그 반대했던 청나라에 반대했던 사막사는 끌려가서 거기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그 기계를 목숨으로 지킨 점은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기계를 지켰다, 의리를 지켰다 해가지고 그 뒤에 자손들이 잘 됐습니다. 김상원의 자손들은 배설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최명길은 완전히 망고 역적이 됐다 이겁니다. 이 영화에 나오죠. 이 영화에
이병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망고 역적이 됩니다. 망고 역적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됩니다. 살아서 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왕도 살고 백성들도 사는 길을 찾읍시다. 그 대신 나는 망고 역적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최명길은 계속 그 뒤에 규탄받고, 인조는 그러나 최명길한테 신세를 많이 져서 최명길을 그 뒤에도 영의종으로 2번 쓰고 해가지고 중용을 했습니다만은 그 자손들은 얼굴 들고 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이죠.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과학자,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깔보고 오로지 민주투사들만, 정말 그게 민주투사인지 아닌지 나중에 따져봐야 됩니다만, 자칫 민주투사들만 기리는 이거하고 지금 조선조의 그 명분론을 추앙하고 실용주의자들을 계속 짓밟았던 거하고 또 비슷합니다. 거의 맥락은 같습니다.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삶을 가볍게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관념론자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한국의 이 보수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보다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은 자신들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정책을 결정을 하면은 백성들을 함께 도탄으로 끌고 갑니다. 최명길의 생애는 보면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최명길이라는 사람은 이 실용주의자고, 이 사람은 주자학적인 원리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주자학보다는 실천을 중요하는 양명학에 상당히 정통했다고 합니다. 양명학. 그런데 양명학은 주자학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죠. 약간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향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여기서 환향년이란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 청나라 군대가 돌아갈 때 이 젊은 여자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려받기 위한 교섭에 또 최명길이가 나섰어요. 그런데 돌아오면은 집안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몸을 더럽혔다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뭐 집안에서 쫓아낸다든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를 했다가 욕만 먹었다고 그럽니다. 아니, 남자가 힘이 없고 바보짓을 해가지고 여자를 지키지 못했는데 그 여자가 납치되어가지고 끌려가서 몸을 더럽혔다고 해가지고 그 여자를 죽이고 집안에 쫓아내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여자를 지키지 못한 남자가 그 피해받은 여자를 괴롭히면은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겠습니까? 그게 조선조 후기의 모습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누구는 청태령이 김정은처럼 보인다는 글을 썼더군요. 청태령이 김정은처럼 보이면은 인조 조정은 문재인 정권이란 이야기인데, 즉 전쟁이 닥쳐오는데도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결국 전쟁이 터지자 백성들만 고생시키고 비참하게 항복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오랑캐라고 부르던 그 오랑캐 밑에서 굴욕적으로 살게 되었다.
전쟁 준비하지 않는 사람. 이 지도자가 제일 나쁜 게 전쟁을 부르면서 전쟁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필요 없는 전쟁, 그러니까 이 병자호론이 최악의 전쟁인 이유가 필요 없는 전쟁을 불러놓고도 그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전쟁 대비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그 책임까지 지지 않았던, 책임졌으면 자살한 사람 좀 있어야죠. 아니면 그 후손들이 조선 욕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 평가가 엄정하게 돼야 될 텐데, 더 참 문제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 책임을 지지 않았다. 신상필벌도 없고 계속 충신으로 불리게 되었다. 자손들이 다 잘 됐다. 그러나 최명길은 망고의 역적이 되고 그 후손들은 비판만 받고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전도비라고 있습니다. 삼전도비. 1637년, 그러니까 병자호란 다음에 청나라의 명령으로 대청 황제 공덕비라는 걸 만듭니다. 강제로 만들도록 시키는 거죠. 그렇게 비문을 서로 안 쓰려고 했습니다. 이경석인가 하는 분이 썼습니다. 그분도 그거 썼다 해가지고 나중에 막 욕먹고 했습니다. 누가 자발적으로 썼겠어요? 서로 안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비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걸 제가 탐색을 해봤는데, 청일전쟁이 나니까 그 비를 무속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청일전쟁이 나니까 이제 청나라하고 별 볼일 없다. 그러다 1913년에 일제가 그걸 다시 건져 올려가지고 삼전도 그 자리에 세웠어요. 그 다음에 1945년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이거 치우게 돼가지고 땅속으로 파묻어 버렸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 전두환 대통령의 명령으로 그걸 세웠는데, 원자리를 찾아서 세웠는데, 지금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호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석촌호수하고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 삼전도비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2007년에는 또 그걸 막 누가 가서 막 훼손하고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판단이 맞죠. 치욕의 역사도 역사니까 그것을 보존해야 됩니다. 삼전도비를 땅속에 파묻는다고 해가지고 역사가 없어집니까? 다행히 최명길을 주인공으로 하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그래도 북핵위기를 맞은 이 시점에 나와서 사람들을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도록 만든 점에서 저는 이 영화를 한번 보시도록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해석은 각자 나름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